더 글로리는 김은숙 작가 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하죠. 엄마, 내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게 좋아? 아니면 다른 애를 때리고 오는 게 좋아? 부모로서 답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야 한다면 내 자식이 맞고 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누군가의 자식은 맞게 되겠죠. 더 글로리는 그렇게 맞게 되는 누군가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에서 숨겨진 장치를 통해 각 캐릭터를 분석해보고 시즌2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더 글로리 분석 들어갑니다. 문동은 가난하지만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던 동은 집을 짓는 건축가의 꿈을 꾸지만 당시 괴롭힐 사람을 찾고 있던 박연진 무리에게 운 나쁘게 걸려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동은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전개가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피해자에 있지 않고 가해자에 있다는 점에서 일부러 학교 폭력의 서사를 그려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은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박연진 무리의 눈에 띄었을 뿐 괴롭힘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죠. 피해자에게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동은의 아역은 배우 정지소가 연기했는데 기생충에서는 돈 많은 집의 딸 박다혜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완벽 변신했죠. 문동은의 성인 역을 연기한 송혜교와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크게 닮지는 않았지만 둘 다 상처받은 눈빛을 잘 연기해서 이상하게 닮아 보인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송혜교는 대본을 보는 중 자신이 연기할 필요가 없는 동은의 어린 시절 파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동은의 삶은 학교 폭력 자체로도 매우 불행했을 텐데 주변에서 동은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모두에게 외면당했다는 점이 처절했고 잔혹했습니다. 결국 동은은 자퇴했고 처음에는 자살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살아서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자퇴를 하고 성인이 되면서 학교 폭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미 동은은 망가진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잘 먹지도 잘 자지도 잘 입지도 못합니다. 특히 옷을 입을 때는 무채색으로만 입고 머리는 고데기 없는 단발, 메이크업도 최소한으로만 하죠. 이런 동은의 외적인 모습은 송혜교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송혜교는 동은이 복수만을 위해 사는 인물이니 패션도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며 셔츠를 입을 때는 단추를 목 끝까지 잠가 입고 헤어나 메이크업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송혜교 입장에선 오랜만에 복귀하는 작품이기에 시간이 흘러 생긴 변화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지 않은 걸 보니 작품을 위한 열정이 대단한 걸 느낄 수 있죠. 그렇다고 성인이 된 동은이 불쌍하거나 애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은이 복수를 향해 한 발짝씩 걸어나가는 모습엔 힘이 느껴지고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걸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말이다. 그때 그 체육관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다 계획됐다는 얘긴데. 그럼 존나 무서운데? 이런 동은의 복수에 불타오르는 태도도 송혜교가 함께 연출했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연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보다 통쾌한 복수에 초점을 맞춰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현진아! 박연진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엄마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남을 괴롭히고 악행을 일삼는데 폭행을 받는 피해자도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없듯 연진도 때리는 이유가 딱히 없는 점은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지죠. 가정 환경으로 애정결핍을 느낀다거나 본인도 학교폭력 피해자로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없고 그냥 심심해서 삶이 무료해서 남을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분수에 맞게 입고 한도에 맞게 들자.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그래서일까? 박연진은 소희를 죽인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자 이 소식을 전달하던 손명호까지 죽여버립니다. 아직 박연진이 손명호를 죽였다고 드라마상으로 완벽히 오픈한 건 아니지만 손명호가 죽을 때 초록 구두가 나온 것을 봐서는 구두의 소유자 박연진과 최혜정 중 한 명이고 박연진의 발에 난 상처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손명호를 죽이는 과정에서 발에 상처가 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또 최혜정은 별뜻 없이 친구들에게 손명호에게 연락 온 거 없어? 라며 묻고 다니지만 박연진은 손명호와의 만남을 숨기는 장면도 수상하죠. 또 박연진이라는 인물은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재준이나 하도영과의 관계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박연진과 전재준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고 애까지 낳았지만 둘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박연진은 재준보다 더 나은 결혼 상대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더 부유하고 젠틀한 설정으로 나오는 건설회사의 대표 하도영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도영. 선인지 악인지 불분명한 하도영.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같기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같기도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하도영은 최혜정의 표현대로 나이스한 개자식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우산 좀 부탁드립니다. 가져가 마셔요.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하도영은 비가 많이 오는 날 기사가 와인을 꺼내려고 우산을 대신 들어달라고 하자 짜증내지 않고 우산을 들어줍니다. 기사가 와인을 꺼내서 도영에게 건네주자 하도영은 그냥 가져가서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직원에게 100만원짜리 와인도 공짜로 주는 쿨한 상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순간은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 우산을 대신 들어달라고 해서 혹시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긴장감이 흐르죠. 진짜 무서운 점은 그 후로 하도영의 기사는 역시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도영은 항상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후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죠. 드라마에서 정확하게 비추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선을 넘는 기사를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와인은 퇴직 선물이었던 거죠. 실제로 작가 김은숙은 하도영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나이스한 개자식의 주제로 인물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캐릭터를 잘 살렸다고 감사하기도 했죠. 나이스한 개자식이라는 건 겉으로는 젠틀하고 매너있어 보여도 결국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대신 착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문동은의 복수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도영이 박연진과 결혼한 이유는 가장 적은 옷을 입었는데 그게 다 디올이어서 라고 할 정도로 연진을 사랑한다기보다 조건적인 면을 보고 결혼한 것이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만큼 연진의 깔끔하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운전기사를 잘랐던 것처럼 연진과의 관계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전재준, 골프 리조트 플래티넘 CC의 대표, 명품 편지숍 시에스타를 운영하는 전재준. 성공을 위한 큰 노력이 없었지만 집안에서 운영하던 골프장을 물려받고 그 돈으로 주색을 일삼는 인물이죠. 상류층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어렸을 적 양아치 생활을 못 버린 듯 욕을 섞어가며 진지한 독백을 하는 장면들은 다소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니년이 고백받은 이유가 다 있었네. 고백을 받았다고? 소름.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상스러운 태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나무인 성격에 선민사상과 우월의식, 남을 무시하고 자만하지만 자기의 자식만큼은 극도로 아낀다는 점입니다. 키우던 강아지 루이는 손명호를 통해 산책도 자주 시키고 하이솔이 자기 딸인 걸 알자 갑자기 예솔에 대한 애정도 샘솟죠. 이 점은 박연진도 비슷한데요. 담배를 피면서도 모성 본능 때문에 담배 냄새를 숨기는 장면, 딸이 본인의 악행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장면. 생각해보면 이런 악질도 자기 자식은 아끼는데 자기 딸을 돈 몇 푼에 버린 문동은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동물도 자식은 챙기는데 문동은의 엄마는 본인 살겠다고 자식을 내팽개치다니 지금은 반쯤 정신이 나간 장면으로 보아 이미 미쳐버린 것 같지만 문동은이 본인을 버린 엄마에게도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최혜정. 욕심은 많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박연진 무리에서 서열 꼴찌를 담당하던 최혜정. 이 무리에서 인정받으려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부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최혜정은 부자 남편 만나기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부자 한 명을 만나 프로포즈를 받게 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게 되는 최혜정은 병원에서 혹시 성병 외에 다른 기록은 안 나오냐고 묻습니다. 이거 검사하면 뭐뭐 나와요? 웬만한 건 다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오죠?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혜정이 두려워하는 것은 낙태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란했던 최혜정. 이후 만나는 많은 남자에게도 성적 매력을 어필했기 때문인데요. 산부인과에서 다른 기록을 걱정한 걸 보면 시즌2에서 관련 내용을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동은을 만나고 난 후 최혜정의 태도인데요.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는 문동은을 제외했을 때 무시하거나 여전히 협박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최혜정과 손명호는 태세 전환을 해서 문동은과 손을 잡거나 문동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이 둘은 부자애들과 평생 어울리기는 했지만 동등한 지위가 될 수는 없었고 그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문동은을 통해 계급 상승을 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책 나의 가해자들에게는 실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훗날 인생이 잘 안 풀린다면 최소한 벌을 받은 것 같아 화가 덜 나지만 나중에 더 잘 살고 있는 가해자들을 보면 분노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였던 그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잊고 살더라도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가해자들 기억에는 없나 보더라고요.
문동은의 마음도 여전히 부자들의 하인 역할을 자처하는 최혜정과 손명호보다는 화려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박연진, 그리고 커서도 상류층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사라 전재준 순으로 복수심이 치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최혜정과 손명호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요. 손명호는 이미 죽었고 최혜정은 당분간은 조력자로 활용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을 때쯤 스스로 파멸되게끔 판을 짤 것 같네요. 이스터 에그. 최고의 히트 드라마를 써낸 김은숙 작가답게 더 글로리도 명대사의 향연이었는데요. 특히 본인의 작품이나 명대사를 패러디한 게 많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파리의 연인 봤어. 다운받는데 4일씩 걸리는데 그걸 봤다? 존재. 김은숙 작가의 최고 시청률 중 하나인 파리의 연인 드라마를 활용한 말장난이죠. 애기야 가잖아, 이 안에 너 있다 등 수많은 명대사를 쏟아냈지만 모든 게 꿈이었다는 충격적인 결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는 이사라가 프랑스에서 드라마를 편하게 보는 부유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됐네요.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연진아. 본인 작품인 도깨비의 명대사 모든 날이 좋았다를 패러디한 대사죠. 보통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드라마를 많이 그렸는데 더 글로리에서는 장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좋았다 같은 대사가 아니라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왔네요.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를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침착맨의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침착맨은 만화 이말년 시리즈 중 신과 관련된 농담을 그리는 편이 있었는데요. 그 편을 보고 예수님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불쾌하다는 의견에 대해 따로 기도로 사과해서 당사자와 잘 해결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죠. 당사자와 합의했다는 이 글이 웃기다며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에도 이렇게 패러디되었네요. 버텨줘서 고마워. 문동은의 본격적인 복수극은 시즌2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어려운 삶을 살아냈으니 이제 남은 가해자들이 벌을 받을 차례겠죠. 더 글로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중에도 학창시절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어요. 죄 지은 것처럼 양심에 찔릴지 아니면 본인의 과거를 모른 척하거나 자기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리화할지. 결국 김은숙 작가는 그냥 폭력은 나쁜 것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지닌 모두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과연 당신은 남을 괴롭힌 적 없느냐고. 그리고 피해자였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드라마상에서라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하여 버텨줘서 고맙다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끔찍한 시간을 보낸 동은이 죽지 않고 삶을 선택한 것, 삶의 목적이 복수였든 뭐였든 그렇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요. 책 나의 가해자들에게서 나온 한 피해자의 얘기를 담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왕따를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는 제각각 다르기에 나도 왕따를 당해봤으니까 잘 알아 같은 말은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래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울어줄 수는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렇게 버티며 자라 여기에서 서로를 토닥이고 있으니 그 아이들도 미래에 커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해는 영광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